이제 사방공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중력에 의한 침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서 중력에 의한 침식에서 항상 이게 섞여 나온다. 뭐가 섞여 나온다? 지중 침식이 항상 섞여 나온다. 그래서 그 전에도 제가 이렇게 색깔로 따로 표시를 해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시험 때 수업 시간에 정리했던 것이 지금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하다고 했던 것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중력 침식에는 분계열, 지하령, 유동형, 사태형이 있고 이것과 함께 항상 섞여서 지중 침식이 나온다. 지중은 물 침식이다. 그렇죠? 땅지에다가 가운데 중자를 써서 땅 가운데로 흐르는 물 때문에 일어나는 침식이에요. 그렇죠? 땅 아래 흐르는 그런 지하수에 의해서 땅이 꺼지거나 침몰하거나 그런 것들은 바로 지중 침식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물과 관련된 침식이다라는 거, 물 침식이다라는 거. 그래서 81번에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2번 수제에 대한 겁니다. 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제라는 것은 물길에 양안에 기슭 양안에다가 해주는 시설물이죠. 뭐 그것이 위쪽 방향이냐 아래 방향이냐에 따라 뭐 상향수제, 하향수제 등등 또 뭐 투과 여부에 따라서 이런 거 돌출 각도에 따라서 이런 거 뭐 이렇게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쵸?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하향수제는 두부의 세굴 작용이 가장 약하다. 자, 하향이라는 것은 물이 흐르는 방향과 같은 방향을 하향이라고 하죠. 그렇죠? 상류에서 아래쪽으로 흐르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하향수제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같은 방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세굴작용이 거의 적다. 그렇죠? 물이 흐르는 방향과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굴작용이 적다라는 것. 그래서 맞죠? 2번에 상향수제는 길이가 가장 짧고 공사비가 저렴하다. 상향수제는 역행을 하죠. 물이 흐르는 방향에 역행을 해요. 그 짧은지 그런 거는 얘기를 짧은지 특별히 뭐 상향수제가 더 짧다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사비가 얘는 아무래도 얘네보다 더 단단하게 더 강건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저렴하게 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유수의 원료 여부에 따라 원류수제, 불원류수제, 그쵸? 원료하는 것에 따라 원류수제, 불원류수제가 있습니다. 4번 계류의 유심 방향을 변경하여 계한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한다. 뚝의 양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쵸? 계한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안을 따라서 만든 것이 바로 수제였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83번 보도록 할게요. 본댐의 유효고가 H이고 원류수심이 T일 때 본댐과 앞댐과의 간격을 구하는 식은 그랬습니다. 저희 본댐과 앞댐 사이에 있는 게 바로 뭐다? 물바지다. 그래서 물바지의 길이는 또는 본댐과 앞댐 사이의 간격은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6m 미만의 보통 댐은 두 배를 적용하고 오히려 6m 이상의 높은 댐은 물 높이의 1.5배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았을 때 우리는 물바지의 길이 즉 본댐과 앞댐 사이의 간격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6m 미만일 때는 1.5를 적용하고 6m 이상일 때는 2m를 적용한다. 그래서 댐 높이와 원료 수심을 더해준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빼준다라는 거 우선은 기억하시면서 자 그러면 자, 이에 걸맞는 식을 한번 찾아볼까요? 83번의 답은 2.0 곱하기가 되겠죠. 지금 6m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낮은 댐의 경우니까 6m 미만. 그렇죠? 6m 미만이니까 2.0을 적용을 합니다. 자, 2.0 곱하기 h 플러스 h여야 돼요. 그렇죠? 유효고에다가 원료 수심을 더한 것에다 2 곱한 거가 어떤 게 있나요? 바로 4번이죠. 4번. 그런데 이제 얘는 앞댐 사이의 간격이 같거나 커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원래는 정확하게 따지면 이 길이 이거까지 빼줘야 돼요. 그렇죠? 반수면 기울기에다가 댐 높이를 곱한 걸 빼줘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본댐과 앞댐 사이의 간격인데 여기서는 요거를 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간격이 얘보다는 커야 된다. 그렇죠?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랬을 때 이걸 뺄 수 있다는 얘 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답은 83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4번 보시도록 할게요. 산지사방 사업에서 1m 높이의 돌 쌓기를 할 때 찰 쌓기의 표준 기울기는
뒤채움의 콘크리트 줄눈의 모르타르를 하는 것이 바로 찰쌓기였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찰쌓기와 메쌓기의 정의 기억하시면서 찰쌓기 같은 거는 물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정도마다 몇 센치의 물빼기를, 그리고 얘는 메쌓기보다 견고하고 높게 시공이 가능하다. 얘는 뒤채움이나 줄눈에 모르타르 같은 걸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도가 낮다. 높이에 제한이 있다. 그리고 굳이 물빼기 구멍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찰쌓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이 저절로 배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찰쌓기와 메쌓기였다라는 거. 그래서 저 기울기도 같이 물매도 1대 0.2 기서 제가 찰떡 그래서 2개라고 해서 0.2, 얘는 매주 콩 이래서 3개라서 0.3으로 외우자고 했었죠. 1대 0.2, 1대 0.3. 그랬을 때 표준 기울기는 했으니까 84번에 1대 0.2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찾아보면 0.2에서 0.25인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85번. 우량계가 유역에 불균등하게 분포되었을 경우 평균 강우량 산정 방법에는 산술평균법, 티센법, 등우선법 이런 것들이 바로 강수량 산정식이다. 평균 강수량 산정. 근데 균일할 경우에는 산술평균을 내도 되니까 균일할 때는 산술평균법을 쓰고, 이렇게 불균일할 범에는 티센법을 쓴다. 그래서 얘를 티센의 가중법이라고 한다. 각각 그 관측점의 면적, 예를 들어서 이 관측점의 면적이 작고 어떤 관측점 면적이 커요. 그렇죠? 그 면적의 인자를 가중인자로 해서 좀 더 정확하게 했다 해서, 그래서 얘를 티센의 가중법이다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얘는 그냥 무조건 평균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강우량에 따라서 면적을 따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쟤는 산술평균, 얘는 티센이고, 얘는 같은 강우량선을 이어서 만든 것, 그것을 바로 등우선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는 특히 산악의 영향을 고려했다라는 것도 같이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는 85번이죠. 85번. 그래서 답은 4번의 티센법이 되겠다라는 거죠. 불균등하게 분포되었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86번. 자, 조금만 지우겠습니다. 자, 86번. 황폐기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량이 강우에 의해 급격히 증감한다. 급격히 늘었다. 급격히 줄입니다. 맞죠? 2번 유로 연장이 비교적 짧고 길지 않죠. 하상 기울기가 완만하다가 아니고 하상 기울기가 급하다. 짧고 급하기 때문에 유량의 증감이 많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고요. 3번 토사 생산구역, 육아구역, 퇴적구역 맞죠? 4번 호우가 끝나면 유량은 격감되고 갑자기, 그쵸? 또 모래와 자갈의 유성이 완전히 중지된다. 그게 바로 황폐기류의 특성이다라는 것에서 황폐기류의 특성, 유로 연장이 비교적 짧다. 그리고 물매도 급하다. 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감소한다. 호우 시에 단시간에 쓸려 내려온다. 뭐 이동 갑자기 호우가 끝나면 유량이 감소하고 샤력도 확 준다. 뭐 이런 내용들, 황폐기류의 특성 노란색이죠.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87번 그냥 보실게요. 산지사방 녹화공사를 위한 묘목 심기에 1헥타르당 식재 본수로 가장 적합한 것은 4,000에서 6,000본. 보통의 식재보다는 조금 많은 편인 거죠. 산지사방에서는 사방 녹화공사에는 조금 더 많이 심어준다라는 뜻입니다. 4,000에서 6,000 정도. 이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88번 흙댐에 대합니다. 흙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벽 재료로는 사질토나 점유토를 사용한다. 흙댐에는 무조건 다 흙이 아니고, 이제 물론 안에도 이제 신벽을 넣어주는데 그 신벽 재료를 이런 사질토나 점유토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2번 일반적으로 흙댐 마루의 나비는 2에서 5m. 이것도 다 아셔야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2에서 5m 맞고요. 유형 면적이 비교적 좁고 유량과 유송토사가 적지만 유형 면적도 적고 떠내려오는 토사도 적지만 개폭은 넓은, 그쵸? 개폭이 비교적 넓은 경우에 건설한다. 맞습니다. 흙댐은 그럴 때 주로 건설을 하게 됩니다. 4번 포화수선은 댐 및 외부에 있어야 댐이 안정되고, 포화수선은 댐 및 외부에 있으면 안정되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어떤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신벽은 포화수선을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 위로 올려주면 포화수선이 더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더 위험하게 되죠. 아래로 내려줘야 되죠. 자, 기억하시나요?
자, 이게 이제 흑댐이라고 한다면 이쪽이 상류 부분이라고 한다면 자, 가운데 신벽을 이렇게 넣어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포화되는 물이 포화되는 수선인데 포화 수선은 댐의 안쪽에 있을수록 더 안정이 된다. 자, 만약에 이 신벽이 없으면 물이 포화 수선이 그대로 어떻게 된다? 밖으로 빠진다. 그러면 안정도가 떨어진다. 댐에. 하지만 이 신벽을 만나면 포화 수선이 어떻게 된다? 안쪽으로 떨어진다. 이 흑댐이 안쪽으로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도가 높아진다. 댐의 안정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답은 8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내부에 있어야 되고 아래로 내려준다가 되겠죠. 자, 89번 그냥 볼게요. 통나무 쌓기 흙막이의 높이는 보통 얼마로 하는가? 1.5m 이하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 내용은 아니었는데요. 나왔으니까 한번 같이 보고 가시겠습니다. 1.5m 이하 통나무 쌓기. 자, 90번. 해안 사방에서 사초 심기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망구의 크기는 2m 곱하기 2m 구획으로 내부에도 사이 심기를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식재 사초는 모래의 퇴적으로 잘 말라 죽지 않는 수종으로 선택한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3번. 다발 심기는 사초 30에서 40포기를 한 다발로 만들어 30에서 40포기씩을 한 다발로 만들면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 죽는 그 나무들이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초 심기 할 때는 사초를 죽는 나무가 아니죠. 그죠? 죽는 사초가 되겠죠. 죽는 사초가 30, 40개씩 하면 너무 많습니다. 보통 한 대여섯 포기씩 같이 심는다라는 거 대여섯 포기씩 다발로. 그렇기 때문에 요게 틀렸습니다. 4번 줄 심기는 1에서 2줄을 한두 개의 줄을 일렬로 하여 주간거리 4에서 5cm, 열간거리 30에서 40cm가 되도록 심는다 했는데 뭐 이거는 그냥 그렇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답은 90번에 3번 다발 심기가 너무 많다라는 거, 5에서 6포기 정도라는 거. 그래서 저희 사초 심기 공법은 이런 거였다라는 거 한번 그냥 정리하시라고 한번 제가 또 정리했습니다. 줄 심기, 망 심기, 다발 심기가 있다라는 것, 이거는 종류는 아셔야 돼요. 줄 심기, 망 심기, 다발 심기가 있고 뭐 점 심기가 있다라는, 점 심기 같은 건 없다라는 거 문제 이것도 같이 잘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줄 심기, 망 심기, 뭐 다발 심기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1번 같은 경우 망 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